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폐이식팀 박무석입니다. 오늘은 폐이식 수술 후 합병증 관리 및 재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전 김송희 교수님이 폐이식의 대상자들에 대한 설명과 폐이식 준비 과정, 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을 겁니다. 그 폐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다음에는 이제 뇌사 환자의 장기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우선 뇌사 환자가 발생하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각 병원들 코디네이터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수혜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수혜자로 선정이 되면 입원해서 응급수술을 준비하게 되고요. 또 폐이식 팀에서는 뇌사 장기 기증자의 폐장기를 적출하는 수술과 수혜자가 입원하면 폐이식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폐이식 수술을 위해서 뇌사 환자의 폐를 구획하면 고는 수술로 장기 적출된 폐가 이동하게 되고요. 가까운 데는 앰뷸런스로 이동하지만 먼 거리에 있는 경우는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폐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가져온 폐는 장기를 잡는 통에 담겨져서 수술방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폐이식 환자는 입원을 해서 수술방으로 가서 폐이식 수술 준비를 하고 있게 됩니다. 보통 폐이식 수술은 흉골과 양측 폐에 대암 모양으로 절개를 해서 양측 폐를 넣게 됩니다. 사진과 같이 이 왼쪽에 있는 폐는 이식된 폐이고요. 오른쪽은 원래 있던 폐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들을 하나씩 연결한 다음에 중환자실로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환자가 수술하면은 이제 중환자실로 와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나 관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환자를 깨우고 인공호흡기를 떼내고 병실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병실로 이동하면 운동과 재활, 감염 관리를 통해서 퇴원할 준비를 하고요. 퇴원하고 나서는 외래에서 이식 후 건강관리 및 감염 예방, 건강관리, 약물 복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 폐섬유증 환자가 이식을 하게 되면요. 우선 양측 폐에 폐를 갈고 난 다음에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폐 상태가 괜찮다면은 이 에크모관을 안 갖고 나올 수도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수술 전에 이미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나 에크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에크모관을 가지고 에크모를 연결한 상태로 가지고 나와서 폐가 점차 좋아지기를 기다렸다가 에크모관을 제거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에크모관 두 개와 큰 혈관이 있고요. 기도를 통한 기관삭관관이 있고 인공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동맥압이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수완관측관이라는 폐동맥압을 관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측 폐에 흉관이 두 개씩 있으면서 흉관에 이제 발생하는 늑막에 차는 물 같은 거를 제거하게 되겠고 서서히 관을 하나씩 나중에 빼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변줄을 갖고 있고요. 영양 공급이나 약 주입을 위한 콧줄을 통해서 비위관이 있을 수 있고 수액이나 항생제 등을 혹은 승합제 등을 쓰기 위한 중심 정맥관이 이 큰 정맥을 통해서 가슴 안까지 들어가 있게 되는 여러 가지 관들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환자실에서는 우선 환자가 안정이 될 때까지 수면 진통 상태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폐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하면은 환자를 깨우고 산소나 인공호흡기를 서서히 줄여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부터 가래를 제거하고 침상 운동을 조금씩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낮은 환자들은 승합제나 수액 등을 달게 되겠고, 그 다음에 특히 항생제 등의 예방적 항생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 조절을 위해서 처음에는 금식이겠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비위관을 통해서 유동식이나 이런 약제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면역 억제제 세 가지 종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폐 이식 후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부터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폐에 출혈이 돼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에크모를 이미 하고 있던 환자들은 수술 중에 피를 물키는 헤파린이라는 주사를 쓰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직후나 수술한 후에 흉벽이나 여러 관들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혈종이 생긴다면은 혈종이 굳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수술방에 가서 흉벽에 있는 혈종을 제거하고 지혈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폐 이식을 하게 되면 기관지를 연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폐의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혈류를 순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연결하게 되는데 드물게도 기도 파열이나 열공, 기도가 꼬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응급수술이 필요하고요. 최근에는 이 여러 이식팀들이 다 경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무리 좋은 폐를 이식한다 하더라도 면역 억제제를 쓰고 중환자실에 있다 보면 폐렴이나 폐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항생제와 또 배양 결과에 맞게 항생제를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출혈이나 폐혈증 등이 있으면 신장에 손상이 오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일시적인 투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투석 후에 자연적으로 상태가 좋아지면서 정상적인 신기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적인 투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장내과 선생님들과 혹은 감염내과 선생님들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이식은 타인의 장기를 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과는 다른 조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인이 아닌 것을 거부하게 되는 급성 거부 반응이 항상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 가지 종류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면역 억제제 용량이 적거나 혹은 면역 억제제를 충분히 줬지만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설사한다든지 토한다든지 해서 면역 억제제의 혈중 용도가 낮아지면 급성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 고용량 같은 염증 억제제를 증량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식을 하게 되면은 기관지, 동맥, 정맥, 그리고 임파선 이런 등등이 다 소실이 되겠습니다. 폐동맥, 정맥과 기관지만 연결하기 때문에 이런 기침 반사나 혈류들이 저하가 되고 또 기관지에 부종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관지 벽에 괴사라든지 염증 반응 그리고 감염이 잘 생기게 돼 있고요. 그래서 자주 기관지 내시경을 반복해서 기관지 벽에 있는 괴사 조직과 염증 조직들을 제거해 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이 많아지다 보면 일부 환자들에 있어서는 기관지 협착이 생기거나 혹은 좁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좁아진 부위를 기관지 내시경으로 제거하기도 하고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넓히기도 하고요. 그래도 반복적으로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실리콘 스텐트를 넣어서 한 1, 2년 정도 유지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드물지만 폐동맥과 폐정맥이 수술로 이제 이어주게 되는데 그때 이어진 부위가 좁아지거나 폐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폐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혈관 촬영을 하고 스텐트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폐 동맥에 색전이 생기거나 다리 같은 굵은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 전 상태가 중해서 운동을 잘 못하는 경우 그리고 수술 후에도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운동을 못하는 경우에 혈전이 생길 위험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항응고제를 쓰기도 하지만 혈전이 생기면 치료적 항응고제를 쓰게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위궤양이나 위출혈도 생길 수 있고요. 필요시에는 저희가 소화기 내시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면역억제제를 여러 가지 먹다 보니 면역억제제의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장운동이 떨어지거나 울렁거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운동 촉진제나 소화제 등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용량을 줄였다 쓰기도 하고 그리고 병실로 와서 운동을 많이 시키면서 빨리 좋아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폐이식이란 수술 자체가 워낙 스트레스가 많고 걱정도 되고 많이 불안한 면도 있기 때문에 폐이식 전후에 환자들이 불면증이나 불안증, 우울증, 위협감 이름들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3분의 1의 환자가 선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에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선 폐출혈을 보시면 이 아주 극단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에크모를 하고 있던 중증 환자가 폐이식을 했는데 이 출혈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나서 이 꺼지를 패킹을 하고 나와서 혈종들이 굳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사이에는 이 에크모로 체외순환술로 버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다 굳어지고 나면 이렇게 출혈이 굳어진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한 2, 3일 후에 다시 수술방으로 가서 흉부에 굳어져 있는 혈종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좋아지게 되는 그런 환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드물지만 폐이식한 후에 폐가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기흉이 생기고 이 흉관으로부터 에어 버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하에 기종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관지와 기관지를 이렇게 이어준 부위에 그 누공이 생겨서 에어가 흉벽 쪽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관지 내시경으로 그 위치를 확인하고 수술방으로 가서 벌어져 있는 수술 부위를 다시 보강해주고 재수술을 하게 되면 서서히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시술을 또 진행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드물게 한 케이스씩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 외에는 또 다 괜찮고요. 아까 말씀드린 급성 거부 반응이 또 중요한데 외국에는 한 1년에 한 30% 이상 발생한다고 되어 있지만 국내에는 생각보다는 급성 거부 반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에서 10% 정도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감염이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환자가 상태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발열이 생긴다든지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있고 엑스레이 양측 폐에 폐침윤 양상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침윤이 폐렴에 의한 그 폐렴인지 아니면 급성 거부 반응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데요. 가장 확진을 위한 거는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폐 조직 검사를 하고 폐 안에 이게 혈관 주변으로 염증 세포가 침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게 거부 반응에 의한 폐 침윤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 세척액을 통해서 세균이 자라는지 그리고 세균일 때 중성구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감염보다는 급성 거부 반응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이 염증 반응이 줄어들기를 기다리고 그러면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식 초기에 위장 장애 등으로 면역 억제제가 흡수가 안 돼서 약물 농도가 낮아지거나 퇴원 잘하고 집에 갔는데 젊은 사람의 경우 약을 규칙적으로 잘 안 먹어가지고 약물 농도가 낮아지는 경우에 이런 반응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식 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정도는 정기적으로 환자를 입원해서 기관지 내시경이나 흉부 CT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어떤 염증 반응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폐이식한 환자입니다. 이식 후에 이 에크모를 달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폐에 약간의 염증 반응이 초기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염증들이 줄어들고 폐가 좋아지는 양상으로 기관 삭관한 걸 빼고 퇴원 준비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열이 나고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 혈중 농도도 낮고 양쪽 폐에 이렇게 폐침윤이 다시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폐렴에 의한 건지 혹은 급성 거부 반응에 의한 건지 기관지 내시경을 하고요. 중성구가 낮고 오히려 급성 거부 반응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고용량을 써서 호전이 되는지를 보게 되고요. 서서히 좋아져서 관 빼고 병동으로 나와서 또 재활 치료하고 퇴원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일반 병실을 나온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식 전에 체력이 저하돼 있고 그리고 폐이식 후에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근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근력을 높이고 운동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재활치료 선생님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근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이 공급돼야 되는데 물론 주사로 공급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식사 시기를 늘려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여전히 면역 억제제를 쓰기 때문에 감염에 의한 우려,
특히 폐혈증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면역 억제제와 관련된 부작용들 중에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혈당이 오른다든지 전해질이 불균형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보충과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장 장애, 그리고 정신과적인 불안증, 우울증, 수면 장애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요. 서서히 소변줄, 비위관, 흉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빼가면서 이제 퇴원할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면역 억제제와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듣고 퇴원하고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추적하게 되겠습니다. 이식과 관련해서는 이식 전에 이제 예방 백신 접종을 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술 후에 면역 억제제 사용할 때 세균 감염이나 진균 감염, 기회 감염,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많기 때문에 이식 초기에 이런 세균과 진균, 기회 감염, 거대세포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항생제와 진균제, 항바이러스제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약제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 예방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항진균제와 거대세포 감염 예방약은 한 6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중단하게 되고요. 세균을 위한 치료제는 보통 수술 후 1, 2주를 쓰게 되는데 폐 감염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3, 4주 이상 쓰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심정맥관을 통한 감염이라든지 요로 감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최근에는 코로나 감염이 이 폐이식 환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좀 위험한 상황에 갔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그냥 감기처럼 왔다 가시는 분들이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고 사람 많은 데서는 마스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또 독감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고 RSV나 감기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해서 폐이식 환자들은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 많은 곳에서는 꼭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 감기에 걸린 분들이 있으면 접촉을 좀 조심하거나 마스크를 꼭 써야 되고 가족에게서 감기가 옮아와서 폐렴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감기와 바이러스, 코로나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식 환자가 열이 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검사와 빠른 경험적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흉부나 복부 CT, 배양 검사, 그리고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균 확인 검사 등이 빠르게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진이나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빠르게 의논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세균 감염의 경우 나이가 있는 폐이식 환자들이 이식 후에 폐렴이 잘 발생합니다. 이식 후 잘 회복하는 단계에 있다가도 밑에서 양측 폐 아래쪽에 폐렴이 약간 발생하는데요. 기관지 내시경을 하면 기관지 안에 이런 누런 가래들이 많이 차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가래를 잘 뱉어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기관지 벽이 워낙에 폐이식 초기에는 혈류도 적고 부종도 있어서 염증이 생기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기침 반사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내시경으로 잘 제거해주고 항생제를 충분히 잘 쓰고 환자가 가래 뱉고 운동하는 걸 잘 한다면은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 외에 진균, 곰팡이균 감염이 있는데요. 이 캔디다 감염균은 카테타나 입안이나 점막 이런 데 감염이 잘 생기지만 특히 이 아스퍼질러스 곰팡이균이 폐에는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기 중에 있다가 들어와서 이 폐에 곰팡이균, 진균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진균에 대한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감염 이후에 털곰팡이증이라 그래서 또 곰팡이 진균 감염이 높은데 이런 경우에는 주사 항생제를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진단이 빨리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거부 반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거나 신기능이 떨어지거나 중성구 감소증 등이 오래된 분들은 이런 진균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 이런 경우 진단 즉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털곰팡이증에서 부비동염이 있었는데 이 부비동염이 뼈 사이를 뚫고 나와서 피부에 이렇게 감염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사 항생진균제의 안비좀을 거의 3, 4개월 쓰고
경구용 진균제를 2, 3개월 이상 써가지고 치료 완치를 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거대세포 감염이 29차 한 1, 3개월에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를 예방적으로 한 6개월까지 쓰게 됩니다. 감염 증세는 전신 증상으로 발열이나 피로감, 몸살, 근육통도 있지만 장기에 침입을 하게 되면 폐렴을 일으키거나 간염을 일으키거나 혹은 위궤양이나 장염을 일으켜서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급성 거부감과 감별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피 검사에서 정기적으로 거대세포 바이러스의 PCR 검사를 해서 일정 정도 이상의 타이트가 올라가면은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전엔 또 예방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관지 아까 말씀드린 기관지에 염증이 이렇게 자꾸 생기다 보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관지가 좁아지는 결과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풍선 시술이라 그래서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좁아져 있는 기관지를 넓히게 되는 시술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요. 이 반복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면 이 실리콘 스텐트를 넣어서 확장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리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기거나 폐 동맥에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도 호흡곤란이 있거나 움직일 때 맥박이 아주 많이 빨라지거나 했을 때 혹시 혈전은 있는 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자 스스로 빨리 움직이고 재활하려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활이 왜 필요한지 재활팀에서 교육을 강조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 자료를 나누어서 환자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안전을 위해서 가족이나 혹은 재활치료팀이 환자를 지탱해 가면서 재활치료를 하게 되지만 환자 스스로 혹은 가족과 함께 자율적으로 재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폐이식하는 팀들에서는 이런 재활팀이 아주 필요하고 잘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활 환자의 자발 운동을 위해서 여러 소책자도 만들고 하루에 몇 번씩 할 수 있는 여러 운동 세트, 예를 들어 상체 운동, 하체 운동, 그 다음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 호흡 근육 운동 이런 등을 세트를 만들어서 교육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식 전에는 움직임이 많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침상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라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침대에 이 밴드를 묶어 놓고 다리와 팔 운동을 혼자서 누워서 혹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운동을 홍보하고 또 운동을 장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침대에 올려놓고 할 수 있는 침상 자전거를 이용해서 중환자실이나 혹은 병실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거동이 많이 어려운 환자들은 하지 근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으로 조절하기도 하고 그 경사를 줘가지고 다리의 근력을 높일 수 있는 침상 자전거를 이용한 운동도 재활팀에서 호흡기내과 상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은 침상에서 하는 운동도 하지만 의자나 서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소책자를 만들어서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 저희 호흡부전팀, 재활팀이 일단 침상에서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침대에 걸터 앉아서 앉아 있는 연습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붙잡아 줄 수 있고요. 이거보다 좀 더 근력이 생기면 이제 침상에서 환자를 일으키고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환자의 무릎과 다리 그리고 팔을 잡아주면서 서서 버틸 수 있도록 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지면 보행기를 붙잡고 환자가 서서 있다 버티다가 또 필요하면 앉을 수 있도록 이런 보행기를 이용한 운동을 시키고요. 보조 선생님들이 혹은 가족이 환자의 손을 잡고 제자리 걸음과 옆으로 걷기, 앞으로 걷기 등 운동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운동이 끝나게 되면 이제 복도로 나와서 보행기를 가지고 재활 선생님들과 운동을 시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중환자실에서 오래 고생하신 분들은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수술하고 빨리 나오신 분들은 이 과정이 빨리 단축이 돼서 수술하고 한 2주 만에 퇴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길어지는 분들은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운동 재활 치료가 굉장히 퇴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에크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에크모를 이식 전 에크모를 한 상태에서 막 외국처럼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걸어 다니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침상에서 깨우고 앉아 있고 다리 운동 시키고 앉아 있게 하고 걸터 앉게 하고 이런 것 정도까지는 재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폐이식 후에도 에크모를 달고 나오는 경우에도 조금씩 앉아 있고 서고 운동시키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좋아지면 이제 병실로 나와서 보행기를 통해서 걷고 계단 걷기, 복도 걷기를 하게 되고요. 자전거를 탄다든지 보행기를 가지고 서는 연습과 걷는 연습들을 지속적으로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폐 운동, 재활 치료와 호흡근 부전에 대한 호흡 운동 이런 것들을 폐이식 환자 그리고 장기간 인공호흡기를 한 환자, 만성호흡기 질환자, 폐이식 대기 환자들이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재활전담 간호사 선생님들이 여러 차례 이렇게 병동과 중환자실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이 폐운동 책자를 만들어서 환자가 이제 침상 혹은 서서히 복도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책자를 주고 스스로 운동을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장기들, 침상 자전거라든지 악력기라든지 그리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리에 힘이 없거나 오랫동안 침상에 있었던 분들은 서는 것 자체가 힘든데 이런 경우에 사라스테디라는 기립 보조기를 통해서 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무릎과 엉덩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이렇게 올려서 서 있을 수 있도록도 보조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릴로라는 보행 보조기를 통해서 기운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행 보조기를 통해서 서서히 재활 선생님이 환자를 부축해가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스탠딩 프레임은 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환자들은 서는 연습을 침상 옆에서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급속히 나빠져서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하고 에크모를 했다가 인공호흡기를 뗀 상태인데요. 에크모를 한 상태에서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앉혀 있는 것부터 연습, 자전거 타기 연습 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이식하게 되면 이제 서서히 근모도 떼고 서는 연습 시키고요. 그리고 병동 나와서 이 재활 연습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환자실에서 재활 치료, 제자리 걸음 연습하는 거고요. 이 병동 나와서 보행기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나중엔 다 떼고 혼자 걷는 연습까지 하게 되고요. 계단도 연습하게 됩니다. 젊으신 분도 이렇게 재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해서 저희가 이제 폐이식 대상을 선정하고 폐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흉부외과의 이식팀과 호흡기내과의 폐이식팀 그리고 감염내과, 마취과 그리고 심장내과, 신장내과 또 재활의학과, 정신과, 사회사업팀 등 모든 의료원의 모든 자원들이 다 공통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노력해서 전체적인 팀 어프로치를 통해서 환자의 어떤 수술의 성공과 장기적인 생존을 유치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 후 합병증 관리와 더불어서 재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폐이식은 여러 다학제 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 폐이식 환자 준비하고 이식 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폐이식 후에도 감염과 거부 반응 감시 등 여러 가지 합병증 관리가 필요하고요. 결국 폐이식 전후에 중환자실에서부터 병동까지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현재 이러한 수준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폐이식 환자들의 어떤 장기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고 세계적인 수준에 거의 도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